괴산군 무당과 땡중에 소름 끼치는 괴담. 늙은 귀신은 오늘도 불만 가득 지수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애초에 죄를 올리는 사람만 있고 주관하는 법사가 없었으니 말이 천도제지 반푼이 천도였다. 그래서 그런지 땡중이 옆에서 괜히 법도대로 의식을 봉행하는 듯 늙은 귀신의 영생을 축원하고 있었다. 이놈의 장난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됐다. 이제 돌아가거라. 나는 어찌됐건 저승으로 가야겠다. 늙은 귀신이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는 약간 미심쩍다는 듯 늙은 귀신을 올려다봤다. 혹시 일이 틀어져 또다시 어머니에게 해가 끼쳐지는 것은 아닌지 지수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법사를 데려와 제대로 된 천도를 올리겠다고 늙은 귀신에게 말했다. 늙은 귀신은 길길이 날뛰었다. 제 명복을 빌어준다는데도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지수한테 있어서 이것은 오랜 수건과도 같았기 때문에 지수는 묵묵히 늙은 귀신의 욕설을 받아냈다.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지수는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전날 폐가에서 쪽잠을 자고 또 노닥거리는 땡중 덕분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싶었다. 그럼에도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있었다. 지수가 알고 있는 저를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지수는 천도에 도움을 줄 법사를 찾고 있었다. 본래 천도제는 법력이 큰 스님이 주관해주는 것이 좋았다. 물론 죄를 올리는 제자의 정성이 틀어지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많은 것이 천도제지만 그보다도 법력이 높은 노승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죄는 그저 공연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늘 잡기를 조심해야 돼. 아무래도 이 땡중은 생전의 말로 업을 쌓은 듯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종일관 종알대며 가만히 있지 않을 순 없었을 것이다. 가뜩이나 몸도 별로 좋지 못한데 옆에서 쫑알쫑알 쏘아대는 땡중 때문에 지수의 발걸음은 더 괴로워 보였다. 잡귀를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 왜냐면 전혀 잡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품을 내어주면 녀석들은 무섭게도 내 몸을 유린할 거야. 다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땡중이 말하자 지수가 세 번째 말한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듣고 있었어? 그럼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했어야지. 나는 내가 못 들은 줄 알아서 또 한 거잖아. 그럼 말이야 잡귀 종류에 대해서 말해줄까? 명도, 아귀, 걸귀, 무자귀. 누가 보면 지금 말하는 너한테 잡귀라고 하겠네.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는 일반 잡귀와는 태생부터가 달라. 내가 잡귀로 보여. 지금 땡중의 모습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역시 오래 산 귀신답지 않게 금방 흥분하고 모습이 뒤바뀌었다. 머리 빡빡 깎은 소년의 모습에서 서양의 서린과도 같이 흰털이 온몸 가득 늘어지기 시작했다. 눈은 점점 빨갛게 물들어갔고 날카로운 이빨들은 금방이라도 지수의 목덜미를 물 것처럼 날카롭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땡중은 자신의 모습을 알아채곤 곧바로 다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절의 이름이 새겨진 어린애 키만 한 표지석을 지나 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길 왼편으로 작은 개울과 논두렁. 저 멀리 양계장을 따라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이 나타난다. 가끔 이런 곳을 지나치는 사람들, 특히 도시에서 지방으로 놀러온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꼭 옛날 생각난다며 창문을 내리고 이런 냄새를 맡고 난다. 그럼 차 안에 앉아있던 어미 아비 손자 할 것 없이 죄다 표정이 썩어버린다. 이 동물똥 지린 냄새는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준다. 누가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랬나. 이런 냄새는 계속 맡는다고 적응할 수 있을 만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렇게 마을 입구부터 이어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굽이진 산길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굽이진 길을 따라 30여 분 정도 올라가면 작은 절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곳에선 아까 맡던 똥지린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싱그러운 풀냄새와 꽃 냄새, 흙냄새가 풍겨온다. 사찰은 크게 세 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었다. 왼편과 정면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을 만나 절을 올리는 건물이 위치해 있었고 입구로부터 오른쪽엔 30평쯤 돼 보이는 건물에 들꽃 식당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사찰에 웬 식당이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식당이라는 말에 어어는 절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다. 말 그대로 식당이다. 그리고 사찰 왼편 아래로 몇 가구 안 될 법한 납골당이 계단을 따라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납골당 사이사이를 재밌다는 듯이 뛰어노는 어린 동자 스님들의 모습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지수는 그런 그들을 따라 계단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향로에 오래전 누군가 다녀간 듯 끝까지 타들어간 향 한 대가 눈에 띄었다. 그것과 상관없이 향을 하나 피워놓고선 지수는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지수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 품 안에 들어오는 자신을 꽉 끌어안고 있으면 지수는 늘 그 품이 편안하고 따뜻했다. 납고람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 지수는 왠지 그날의 따뜻했던 품이 그리워졌다. 이때 어린 동자 스님들을 데리고 나오던 비군이 스님이 지수와 눈을 마주쳤다. 합장하여 인사를 건네는가 싶더니 고개를 슬쩍 들어 올리곤 지수를 향해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큰 스님을 뵈러 오셨지요. 여기선 트렌드에 둔감하다. 매체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처럼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속세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세의 물건, 사건은 별 요깃거리가 되질 않는다. 때문에 여기선 지수가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저기 낡은 정자에 장삼을 걸치고 서 있는 노승은 마치 지수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관에서 우려낸 차를 찾자는 이고 있었다. 나는 향이 덜하고 맛이 고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란 찻잎이 좋다. 맛은 부처님 공양으로 올리는 해차에 비하면 모자라겠지만 해차 잎은 본디 너무 작고 부스러지기 쉬운 잎 아니겠느냐. 해서 나는 어느 정도 자란 찻잎이 좋다. 그만큼 세상을 더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떨어지기 전에 거둔다면 찻잎은 세상을 누리다 온 것을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나는 그만큼의 자연이 내어주는 삶의 풍족함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요즘 말로 윈윈이라고 하지. 노승은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마치 학구열의 한창인 수험생처럼 노승은 오늘 배운 영어 단어를 엄마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지수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모든 고뇌와 슬픔을 녹여버릴 만큼 맑은 웃음이었다. 지수는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눈을 몇 번 깜빡였다. 그리고 곧 지수의 눈으로 본 세상이 사선으로 기울어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이 드냐? 지수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금 전, 그러니까 지수 기절하기 전까지도 지수는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 맞다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들어 뭔가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25통. 지수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다 와서 전화를 때리네. 스님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A경이었다. 지수는 문 앞에 서 있는 A경이를 한번 쳐다보곤 곧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빨리 나와.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날렸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나 징계 먹게 생겼다. 이거 매기는 거지. 그지? 이를 바득바득 갈며 A경이는 지수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쉬게 둬라. 지수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보이더구나. 큰 스님이 그런 A경이와 지수를 보며 말했다. 스님 지수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호 비슷한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저기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는 나랑만 하자. 말문이 막힌 듯 A경이는 큰 스님과 지수를 번갈아 봤다. 꼭 재밌는 광경이라도 본 듯 노승은 지수를 타일렀다. 지수야 큰 오빠다. 그럼 안 되지. 오빠는 무슨. 맨날 욕이나 내뱉고 나이를 먹으면 뭐해. 저 싹수 없는 년 짐 챙겨. 빨리 튀어나와. 호찬이 성질을 내며 지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큰 스님이 갑분싸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에 지수와 A경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면 아마도 이렇게 말한다지. 어린 불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구나. 자신감 가득 부끄럼 없는 노승의 표정에 A경위, 호찬은 말을 잃었다. 날이 늦었으니 호찬이 너도 여기 묵고 가거라. 아까 지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랬지 아마? 그럼 그걸 여기서 해도 되겠구나. 교회를 벗어나 이런 숲속으로 들어오면 한밤중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하다. 시끄러우면서도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이따금 급출발과 급정거를 반복하는 소리와는 전혀 다르다. 소리도 없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들려오는 클렉슨 소리. 차량 바퀴가 내는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몸을 뒤척이며 밤을 지새운다. 그런데 이곳은 신기할 정도로 반복되는 풀벌레, 작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가득함에도 마치 귀에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잠이 스르륵 몰려온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끔은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곤 한다. 꽃차는 아직도 따갑게 울어대는 전화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쪽 눈과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가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때마침 울리는 벨소리에 이미 포기라도 한 듯 상투적인 말투와 함께 연신 머리를 쥐어뜯었다. 지수는 이마에 손을 올린 채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깨달았다. 아무래도 아직 정신이 덜 돌아온 듯 싶었다. 그런 지수의 표정을 보고 땡중이 웃었다. 이젠 멍청이가 아니라 머저린가? 될 대로 되라는 표정으로 지수가 말했다. 아까는 어디를 그렇게 숨어 계셨을까? 부처님이 무섭기는 한가 보네. 업이 많아서 그런가? 아닌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심심해서 마실 갔다 왔는데. 지수는 유치하게 말재간을 부리는 땡중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그래도 절은 별로야. 사실 이런 곳이 더 위험해. 가끔 뉴스 보면 미친놈들이 난동 부리는 거 있지. 그거 죽은 놈들도 다 똑같아. 늙은 땡중이나 맞박에 잡힐 것 없는 것들은 도가 텄으니 위험할 이유는 없고. 너같이 멍청한 애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 늙어 뒤졌던 객사했던 그런 잡귀들 중에 미친 것들로만 골라서 찾아오는 곳이 이런저리니까. 이런 곳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귀신들을 위한 사설 도박장이랄까. 다다닥 내뱉는 말이 지수는 전부 싫진 않은 듯 보였다. 은연중에 묻어나는 걱정 어린 충고가 왠지 지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줬기 때문이다. 왠지 땡중과 함께 있는 지수의 모습은 혼자일 때보다도 제법 생기가 돋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땡중 물어볼 게 있어. 뭐가? 별건 아니고. 너는 언제 죽었어? 내비치는 관심의 땡중은 해벌쭉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웃음도 잠시 아주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듯 땡중의 눈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오다 허공에 걸쳐졌다. 너희들 말로 따지자면 거의 기원전이지. 땡중이 웬일인지 분위기를 잡는 듯 싶었다. 손을 턱하니 턱에다 걸치곤 웃음기 전혀 없는 말투로 말을 이어나갔다. 나라라고 불릴 법한 곳에서 태어났어.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잔인할 정도의 법만 있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지. 남을 죽이면 죽었고 물건을 훔치면 그 집에 들어가 종이 됐어. 나는 부모가 없이 태어났어. 길바닥에 버려진 채로 돼지가 먹을 법한 썩은 곡물이나 사람똥이 이딴 걸 먹고 자랐어. 뭐 지금 시대 고아들은 운이 좋은 거야. 적어도 배 곪는 걱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한 해 두 해 버티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산에 들어가 살면서 작은 동물부터 먹어도 되는 풀까지 몸으로 배우고 떼었어. 그렇게 컸어. 왠지 오래된 구비동화를 듣는 것처럼 지수는 땡중의 말에 집중했다. 그리고 제법 큰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하면서 마을로 내려갔어. 쥐나 토끼 이런 건 내가 다 먹고 가끔 멧돼지나 여우 같은 걸 잡으면 마을로 내려가 내다 팔았지. 말이 판 거지 그냥 물물교환이나 마찬가지였어. 나도 벌이라는 걸 시작하고부터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안면도 트고 생전 처음으로 술도 마시고 재밌게 살았지.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던 거지. 그런데 그거 알아? 이 나라에 사실 엄청 많은 맹수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말이야. 너는 아마 똥오줌 질질 싸다 그 자리에서 목을 물어 뜯겼을 거야. 범이 울면 오금이 저리다 못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려. 나는 그걸 일찍이도 알고 살았지.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이 바로 범의 소굴이었으니까 말이야. 땡중이 말을 끊었다. 지수의 눈은 꼭 뭔데? 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기심 가득 땡중을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또 그리 웃긴지 땡중이 낄낄거리며 다시 말을 덧댔다. 날 때부터 눈칫밥, 동량밥을 달고 살아서 그런지 내가 눈치가 참 대단했어. 그게 설사 동물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었지. 범이 마을에 내려가는 날엔 아침부터 그 주변 새들이 울어댔어. 또 그륵그륵 울어대는 여우며 늑대며 웬만한 동물들이 다 알려줬지. 그래서 난 동물들이 알려주는 날에만 마을에 내려가고 또 위험한 날에는 나무 위에 집을 지어놓고 한참을 내려오지 않았어. 아마 범이란 새끼들은 나라는 놈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도 가지고 놀았다는 거지. 이게 범이라고 해서 땅에만 굴이 많은 백수라고 생각하면 그건 노산이야. 놈들 중엔 나무를 탈 줄 아는 녀석들도 있었어. 그놈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그게 내가 마을로 내려가는 이유기도 하고. 마을에 내려가면 꼭 늙은 노인네들이 끼니 굶을 생각에 묘수란 묘수는 다 내다 놨어. 그러다 처음으로 찾은 게 범을 쫓는 나무였지.
지금 생각하면 그 노인네들 모가지를 오독오독 다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 그냥 평범한 편백나무였어. 냄새만 더럽게 시원한. 지수는 땡중과 처음 만났을 때 손에 들고 있던 나무가 떠올랐다. 그걸 알려주기라도 하듯 땡중은 자신의 머리를 딱딱 치며 웃어 보였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결국은 불이 최고야.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범들도 불 앞에선 꼼짝 못해. 그래서 항상 앞섬에는 이 부싯돌이랑 부싯깃을 가지고 다녔지. 그리고 나중에야 나무 기름도 같이 챙기고 다니면서 무서울 게 없었어. 그저 불이라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덜덜덜. 그게 범이라는 녀석들의 약점이야. 자기들이 모르는 건 일단 피하고 보지. 멍청해가지고. 낄낄거리고 떠들던 입가에 미소가 지워졌다. 두어 번 눈을 깜빡이더니 입이 돌아간 채로 땡중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왠지 애써 보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땡중의 입이 열렸다. 범이 교활하긴 해도 모르는 건 무서운 거야. 사람과 다를 게 없어. 사람도 모르는 걸 무서워하잖아. 근데 문제는 범이 불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야. 범이 왜 무서운지 알아? 빠르고 강한 걸 제외하더라도 녀석들은 무엇보다 소름 끼치도록 경악했어.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왜냐면 놈의 표적에 걸리면 열의 아홉은 무조건 죽었거든. 소리도 못 지르고 늑골이랑 목이 박살이 나버려. 그 커다란 소나기에 머리통이라도 한 대 채이면 목이 꺾이다 못해 찢겨서 땅에 곤두박질 쳤다 이거야. 그래서 한 해에 10대 번은 꼭 곡소리가 들렸어. 그저 불이라면 쩔쩔매는 멍청한 놈들한테 말이야. 지수는 꼭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침을 꿀꺽 삼켰다. 근데 범보다도 멍청한 게 인간이야. 무서워 질질 싸다 못해 보이지도 않는 조상. 신이라는 놈들한테 자기들 머리를 쑤셔봤거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힘이 있는 새끼들은 살아남는 거고 힘없는 새끼들은 게 밥그릇 꼴 나는 거야. 왜 기억나? 그때 그 당나무. 꼭 그런 거목에다 힘없는 어린 여자애들을 묶었어. 살려달라고 밤새 울었지. 그러다 뚝뚝 찢기고 사그라졌어. 미친 놈들이지. 범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존나게 내다 바치기만 했으니까. 땡중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 모습을 따라 지수의 얼굴도 같이 찌푸러졌다. 그러다 웬일로 조용한 날이 있었어. 그 거목을 지날 때면 하도 살려달라고 울어대서 찜찜했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웬 여자애가 묶여 있더라고. 벌써 죽었나 싶었는데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 내가 너무 놀라서 발라당 뒤집어졌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뭐라고 웅얼대더라고. 농아였어. 벙어리. 살려줬어? 완전히 집중한 모습으로 지수가 물었으나 땡중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수의 말을 끊었다. 들어봐.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범이 코앞에 있더라고. 후회했지. 노란 눈저위 가운데 처박힌 소름 끼치는 까만 점까지 분명 범이었어. 근데 웃긴 건 계속 줄을 풀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애를 내 뒤로 당겼어. 놈이랑 눈을 안 뗀 상태로 말이야. 거기서 눈을 떼거나 두려움을 일으키면 끝이야. 1초면 죽는 거야. 어쨌든 여자애를 툭 치니 눈치는 좀 있었던 건지 슬금슬금 내빼더라고. 그 순간 법이 고개를 숙여 농아를 노려보기 시작했어. 그때 내가 그르렁하고 짐승처럼 울었어. 미쳤지 진짜. 당연히 범은 몸을 뒤로 빼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 인간이 그런 소리를 낼 줄 알았겠어. 그리고 미친 듯이 뛰었어. 소름 끼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뭘 뜻하는지 알았으니까 뒤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냅다 뛰었지. 그때 휘리하고 몸이 기울더니 하늘이 보이더라고.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어딘가 콱 처박혔어. 그저 몽롱한 게 온통 머릿속은 범이 울어대는 소리로 가득 찼고 그때 눈이 탁 감겼어. 그래서 죽었어? 아니, 죽은 건 아니고 뭐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 내가 눈을 떴을 땐 농아가 눈앞에 있었어. 날 돌봐주고 있었거든. 이게 웬 지랄 같은 상황인지 이해도 안 되고 뭐 딱히 후회도 없었어. 그냥 내 업인가 보다 하고 죽기만을 기다렸지. 내가 젖먹이 날 때부터 남 손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 꽤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리고 뭐 어디서 구해왔는지 풀떼기 같은 걸 나한테 먹여주고. 꽤 오랫동안 살았지. 땡중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죽은 건 그 다음이었어. 난 반불구 신세였고 농아도 뭘 먹어야 했겠지.
몇 번 마을에 내려갔다 결국 놈들한테 붙잡혔는지 돌아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병신 같은 몸을 질질 끌고 농아를 찾아다녔어. 뭐 예상대로 그 거목에 다시 묶여 있더라고. 처량했어. 눈은 눈물이 마르다 못해 반쯤 감겨진 채로 어디서 쥐어 터졌는지 꼬리참. 이가 막 갈리는데 내가 버려졌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연병을 이 피 냄새를 맡았는지 또 범이 찾아왔지 뭐야. 그래서 그냥 다 포기했어. 놈이 쳐다보든 말든 오로지 그 단단한 끈을 푸는 데만 정신을 팔았지. 어찌나 두렵던지. 몸은 말을 안 듣지 줄은 또 안 풀리지. 겨우 풀어내고 나니까 그제야 한시름 놓이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잔인한 결말을 미리 묻기라도 하듯 땡중이 물었다. 그때 갑자기 박수 소리와 함께 땡중이 말했다. 박수를 치더라고. 부들부들 떠는 꼬락서니의 눈물은 질질 흐르지. 또 주둥이는 삐쭉 튀어나와선. 아주 가관이더라고 가관. 놈이 농아를 쳐다보길래 그냥 놈한테 몸을 던졌어. 근데 이 교활한 새끼가 그대로 농아한테 튀어가더라고. 그때 땡중이 물었다. 넌 아마 그런 소리까진 못 들어봤을걸. 평소와 다른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이 무척이나 섬뜩했다. 그렇게 농아가 죽었어. 나도 뭐 그때 죽었겠지. 되게 그랬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었다. 지수는 애써 무덤덤한 척 듣고 있었지만 땡중이 저런 과거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눈빛이었다. 그래서 왠지 안심되는 듯한 눈빛도 함께 묻어 있었다. 이제 궁금한 게 좀 풀어졌어? 꼭 남 얘기를 끝마친 것처럼 땡중이 말했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이야기에 전곡을 찌르듯 지수가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멀쩡할 수 있지? 땡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잠시 뜸을 들이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머린 말이야. 어떻게 미치지 않고 지금까지 멀쩡할 수 있지? 땡중이 이해했다는 듯 피식 웃었다. 어지간히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이네. 지금까지 멀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멀쩡할 수 있다라. 일단 그 질문부터 대답해 줄까? 지금까지라고? 지금은 멀쩡한 거겠지. 그 말을 끝으로 지수는 땡중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그 농아가 그렇게 정처 없이 방랑했지. 길을 따라 저 북방 언저리에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내 말대로 정신이 나가버렸어.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처음으로 정신을 차렸을 땐 내가 어떤 놈을 물어뜯고 있었어. 살아있는 뭔가가 아니라 죽어있는 뭔가였어. 귀신이지. 그러다 정신을 차리곤 고개를 돌리니까 거기에 웬 주술사 놈이 있었다는 거야. 놈이 당황하면서 뭐라고 짓걸리길래 콱 물어버렸어. 바들바들 떨며 죽어가던 놈 주변에 있던 게 뭔지 알아? 바로 항아리였어. 멍청했지. 고라고 알아? 묘종 놈들이 산사람한테 사용하는 일종의 저주 같은 건데. 글쎄 이놈이 날 거기다 가두고 제멋대로 부리고 있었다는 거야. 신기했어. 나는 귀신이 되면 마냥 무적일 줄 알았는데 거기도 인간 사는 세상이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 인간이 귀신을 부린다라.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또 정신을 놓고 차리길 반복했어. 그러다 눈을 떴는데 꽤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 커다란 당나무에 치렁치렁 매달린 금줄이며 붉은 천. 그리고 아물대로 다 아물어 아는 놈들한테나 보일 법한 짐승의 잔상. 내가 뒤졌던 곳. 또 벙어리. 오랫동안 잊었던 과거가 기억나는 순간이었어. 그리고 저 멀리 날 쳐다보는 익숙한 눈동자. 그 노란 눈동자가 나를 반겼어. 어디 한번 찢어발겨 보시지 하곤 놈의 아가리를 데려 찢어발겼어. 2단계 이 산의 신이야. 멍청하고 병신 같은 인간 놈들이 내다 바쳤던 잿밥 같은 재물들을 받아먹었던 놈들이 이런 놈들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광경에 부들부들 떨며 아이고 산신령님을 외치던 인간들. 또 그렇듯 노인 잿밥 따위를 보고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농아가 떠올랐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낱 저런 잿밥 따위로 취급하는 인간들이 싫었어. 그리고 죽여버리기 시작했지. 땡중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호랑이를 이끌고 다니면서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살았어. 뭐 나중에야 총포질하는 포수부터 전문적으로 맹수들을 사냥하는 녀석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모두 죽어버렸지만 그때 생각하면 참 인간이 이런 맹수들보다도 무섭게 느껴지더라고. 정옥이인지 정오군인지 곰이며 늑대며 표범 같은 맹수란 맹수들은 싹 다 죽이기 시작했어. 뭐 나야 별 상관은 없었다만 불일 호랑이가 없어져서 좀 심심했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했어. 사실 호랑이라는 매개가 필요했을 뿐 없어도 별 상관은 없었어. 그렇게 다시 인간들의 전기를 빨아먹으며 살기 시작했어. 이 인간들의 전기라는 게 빨면 빨수록 끊어지지가 않더라고. 산을 타고 넘고 또 넘어 인간들을 유혹하고 또 유혹했어. 살려달라 울부짖는 울대를 물어뜯고 터져나오는 살점과 흘러나오는 새빨간 핏물들을 맛있게 핥아먹었지. 놈들의 눈과 얼굴은 내게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지만 난 그 눈마저도 뽑아버리고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놈이 남은 입으로 픽어품을 일며 소리내는 꼴을 너도 봤어야 했는데 참 가관이었지. 인간의 백가죽 위에 올려진 내 손톱이 점점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어. 내 손톱이 녀석들의 살을 파고들며 창자를 배 밖으로 꺼내고 그 고통에 자지러지는 인간들의 몰골들을 보면서 참 즐거웠어. 그렇게 끝도 없이 인간들을 잡아먹었어. 인간들이 맛있었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 그러자 내 몸은 점점 하얗게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눈은 점점 빨갛게 변해갔지. 놈은 아니, 땡중의 모습은 이미 땡중이 아니었다. 눈은 붉게 물들었고 온몸에서 뻗어나오는 소름 끼치는 새하얀 털들이 지수의 주변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 소름 끼치는 털들이 슥슥 소리를 내며 지수의 발밑을 스쳐갈 때마다 지수는 움찔거리며 조금씩 몸을 뒤로 물렀다. 감기지 않는 눈엔 실핏줄이 가득했고 눈물은 곧 떨어질 것처럼 방울조 지수의 눈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곤 서서히 다가온 새빨간 두 점이 자신의 눈과 맞닿자 눈을 꾹 닫고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땡중의 짐승 같은 목소리가 지수의 면전에서 흘러나왔다. 잡기다. 뭔가 부서질 듯 태풍이 휙 몰아치며 땡중은 모습을 감췄다. 곧바로 지수 역시 밖으로 내달렸다. 흙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었다. 그리고 개원했다. 그 구역질 나는 제스처와 잔상이 계속 지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A경이와 호차는 이를 바득바득 깔았다. 겨우 전화를 내려놓고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이상한 소리와 함께 들리는 구역질 소리에 짜증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짜증 섞인 욕을 날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러려니 어차피 그런 녀석이니 신경을 끄자는 식으로 베개의 머리를 박았다. 그럼에도 찜찜한 기분 탓에 결국 호차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지수를 발견했다. 깨워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지수의 몸은 온통 땀으로 흥건했다. 작은 입에선 꽤나 요란스러울 정도로 불규칙한 숨소리가 들렸다. 호차는 괜히 지수의 턱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입술 주변을 살펴보았는데도 피는커녕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다. 문득 각각 큰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호차는 지수를 껴안아 방에 눕히곤 묵묵히 수건으로 지수의 얼굴과 손을 닦아줬다. 수건이 지수의 팔을 타고 오르다 멈칫 바닥에 놓였다. 조심조심 지수의 앞 단추 몇 개를 풀어놓은 채 호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지수가 눈을 떴다. 지수는 몸을 일으켜 앉고 이마에 손을 올린 채 말이 없었다. 왠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다. 그때 호찬이 말했다. 내일 병원 갈 거니까 토 달지 말고 따라와. 요즘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네 앞가림은 해가면서 해라.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때 지수의 몸이 잠깐 앞으로 기울어졌다. 호찬이 잽싸게 지수의 어깨를 붙잡자 지수가 애처롭게 바닥을 짚으며 말했다. 몇 년 전까지 호찬과 지수는 분명 괜찮은 사이였다. 어떤 사건을 전후로 지수는 호찬에게, 호찬은 지수에게 서로를 홀대하며 앙숙 아닌 앙숙이 되고 말았다.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단어가 지수의 입을 통해 튀어나오자 호찬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평소대로 욕을 할지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지수가 다시 한번 말했다. 놀라듯 붙잡은 지수의 어깨를 놓으며 말했다. 이게 미쳤나, 뭐라는 거야? 지수가 몸을 호찬에게 당겼다. 순간 호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말과 두뇌를 거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 호찬의 시선이 지수의 이마에 맺혔다. 그 부드러운 선을 따라 아름다운 눈썹이 호찬의 눈에 들어왔다. 원래도 뚜렷한 눈매였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수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던 듯 싶었다. 지수의 얼굴은 생각보다 성숙했다. 그리고 예뻤다. 그때 지수가 호찬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곤 눈꼬리를 내렸다.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눈웃음처럼. 호찬은 뭐에 이끌리기라도 하듯
마주한 눈을 떼질 못했다. 천천히 눈이 다가왔다. 코가 닿고 정해진 수순처럼 따스함이 호찬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입술 사이로 뭔가가 한 몸처럼 뒤섞이며 다시 입술이 맞물어지기 시작했다. 본능과 이성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아름다움을 깨달으면 이미 그 싸움은 끝이다. 맞닿은 부드러운 입술이 내어주는 따스함이 곧 달콤함으로 번지게 되고 그 달콤함이라는 감각이 육체와 정신을 지배한다. 달콤함은 또 다른 달콤함을 창조해내고 원하고 다시 반복할 것이다. 절이라는 이 공간.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이 순간까지 호찬의 도덕적 관념을 벗어난 이 쾌락이라는 감정은 이미 사고의 주군이라 불리는 이성을 성 밖으로 내쫓아버린 후였다. 그럼에도 영원한 독재가 없듯 기회는 찾아온다. 열기 가득 타오르던 허리와 어깨의 움직임이 멈추고 호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가늘고 부드러운 지수의 손가락이 호찬의 손에 닿았다. 이제 선택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재빠르게 덮쳐오는 지수의 따뜻한 손가락들이 마치 바닷속 연체 동물이라도 된 것처럼 먹이를 순식간에 휘감았기 때문이다. 아가를 정도로 빠르며 빈틈이 없었다. 휘감겨진 손바닥이 지수의 등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놓아졌다. 그럼에도 사막의 퀵샌드를 만난 것처럼 호찬의 손은 빠져나올 생각도 방법도 없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서로의 몸은 완전히 맞닿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작고 어린 가슴은 크고 넓은 가슴을 타고 뭉그러지듯 서로의 몸을 향해 퍼지기 시작했다.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마치 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듯 다급했다. 누군가의 위로 지수가 올라앉았다. 그리고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야릇한 음성이 호찬의 귀로 빨려 들어갔다. 아래의 중심을 두고 지수의 골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누군가는 그저 자신의 몸을 지수에게 내맡겼다. 부드러운 살들이 맺고 떨어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었다. 쾌락은 또 다른 쾌락을 갈구한다. 지수가 호찬의 위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기존에 취해 있던 달콤함과 새로이 찾아온 달콤함을 함께 음미하기 시작했다. 그 이질적인 쾌락을 보완이라도 하듯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쾌락의 단점을 채워나갔다. 탈환이 시작됐다. 단점이 드러나게 됐다. 이제 주군을 내쫓을 차례였다. 호찬은 지수의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따스함,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 그곳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새로운 감각에 왠지 모를 이질적인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녀의 경험이 아닌 여자의 경험처럼 서툴고 떨리는 움직임이 아닌 능숙하면서도 기교가 있는 움직임까지 문득 고개를 올려 지수를 올려다봤다. 쾌락을 느끼듯 잔뜩 올라간 눈썹과 여전히 매력적인 눈매, 그리고 예쁘게 벌어져 있는 분홍빛 입술과 그 안에 무언가까지 여전히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매력이 호찬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왠지 달랐다. 싹 수 없는 말을 툭툭 내뱉던 얼굴. 호찬을 째려보는 듯 바라보는 눈동자 속으로 감춰진 슬픔을 호찬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없었다. 웃고 있는 저 눈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인형처럼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호찬은 지수를 밀쳐냈다.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호찬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그 모습에 지수는 얼굴을 찡그리곤 곧 다시 풀어졌다. 지수가 웃고 있었다. 다시 호찬의 허벅지에 가느다란 손가락이 닿았다. 하지만 이번엔 미처 덮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러자 완전 기교가 사라진 표정으로 지수가 말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지수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호찬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수가 능숙한 제스처로 담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야릇하게 필터를 굴리며 호찬을 바라봤다. 그냥 얘기라도 할까? 지수가 손을 내밀었다. 호찬은 자신의 담배를 되려 자신에게 권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보다도 지수의 말투와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반응이 없자 지수가 능숙하게 물려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탐스럽게 번들거리는 입술이 오므라들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나왔다. 담배도 태울 줄 모르잖아. 누구를 향한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호찬은 그 모습을 보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내가 볼 때 너 말이야. 너 진짜 이상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거든. 너 고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 호찬의 말과 달리 지수는 재밌다는 듯 웃었다. 곧 야릇한 눈빛을 띈 채로 웃음을 거뒀다. 천천히 지수가 자신의 단추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벗겨지는 셔츠 사이로 속살과 브래지어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툭 브래지어가 앞으로 흘러내렸다. 호찬의 눈앞으로 휘고 탐스러운 지수의 젖가슴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다. 준다는데 왜 그래? 맛있잖아. 아까는 그렇게 쪽쪽 빨아먹더니 이제 와선 왜 빼는 거야? 이게 별론가? 지수가 왼쪽 젖가슴을 주무르며 말했다. 그 모습에 호찬은 뭔가가 박살 난 듯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입을 맞추고 혀를 맞댔다. 그리고 부드러운 몸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것이 방금 전 호찬과 지수가 나눈 몸의 대화였다. 후회, 배덕감, 죄책감, 절망, 슬픔. 이딴 걸 호찬에게 물어봐도 전혀 물어볼 필요도 없어 보였다. 왜냐하면 저런 감정들을 하나씩 넣어봐도 지금 호찬의 얼굴과 아주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그런 복잡한 감정선과 달리 지수는 여전히 호찬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호찬의 무릎 위로 다시 올라와 있었다. 나 하고 싶다니까. 하고 싶어.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도 싫어. 말 못할 문제라도 있어. 내가 도와줄까? 그 말을 끝으로 하얀 손가락이 지수의 머리 위에 놓였다. 그리고 지수가 미쳐 고개를 돌릴 틈도 없이 짓이기기 시작했다. 지수의 얼굴은 박살 날 것처럼 일그러졌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하얀 손가락을 따라 웬 여자가 끌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내 땡중의 얼굴을 보지 못한 뭔가가 박살 나버리고 말았다. 그때 지수가 정신을 잃고 호찬의 품으로 쓰러졌다. 지수의 가녀린 등이 훤히 드러났다. 곧 감싸듯 솥이 걸쳐졌다. 호찬의 몸은 지수를 따라 지수의 몸은 땡중이 걸쳐주는 옷자락을 따라 서로에게로 이어졌다. 이거저리 아니라 완전 귀신 소굴이구먼. 그리고 마침내 호찬과 땡중이 만나게 됐다.